서울 강남 성재병원 VIP 병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성그룹 강대성 회장이 쓰러진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비가 병실 창을 두드리는 가운데 72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워커홀릭 회장은 이제서야 처음으로 강제로 쉬게 되었습니다. 주치의 김민석 교수는 진료 차트를 내려놓으며 간곡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심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시고 스트레스 수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연 속에서 최소 6개월은 요양하셔야만 합니다. 강대성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처음 보는 오전 9시의 서울 풍경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큰아들 강민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정말 쉬셔야 합니다. 그룹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발 건강부터 챙기세요. 병실의 깊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강대성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4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시절, 봉사활동으로 처음 가봤던 지리산에서의 여름, 젊은 시절의 순수했던 꿈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리산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강대성의 뜻밖의 말에 병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요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리산이요? 하와이나 스위스 같은 곳이 더 좋지 않을까요? 강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45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곳의 맑은 공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네. 거기서 조용히 요양하고 싶어. 이틀 후 강대성은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홀로 지리산행을 결정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준비한 고급 별장도 의료진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단지 운전기사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리산 자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4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지리산의 웅장한 모습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낡은 다방도, 구멍가게도, 그리고 그날의 그 찻집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작은 펜션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서서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대성의 마음속에서도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섰습니다. 지리산의 아침 공기는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산책로를 걷던 중 그는 한 사내와 마주쳤습니다. 등에 커다란 진보다리를 메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45살 정도로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침부터 산책을 나오셨나 봅니다. 강대성은 사내가 메고 있는 진보다리가 약초 캐는 도구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혹시 신만이이신가요? 네, 이 근방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이태산이라고 합니다. 사내는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요즘같이 첫눈 내린 후가 약초 캐기에 가장 좋은 때거든요. 강대성은 태산의 말투에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태산은 강대성의 안색을 살피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 요양차 오신 건가요?
네, 과로로 쓰러져서 이곳에 왔습니다. 강대성이 대답했습니다. 태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만든 한방차가 있는데 피로회복에 특히 좋습니다. 순간 강대성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리산의 겨울 아침 함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쌓인 산길을 오르는 동안 태산은 지리산의 약초와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대성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리산의 겨울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산과 함께 산길을 오르던 강대성의 발걸음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45년 전 이맘때 그도 이렇게 지리산을 처음 올랐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아닌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1978년의 한여름, 지리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운명 같은 사랑이 이제야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고아 출신 대학생이었던 그는 봉사동아리 활동으로 이곳을 처음 찾았습니다. 태산의 목소리에 강대성은 옛 기억에서 깨어났습니다. 발걸음을 다시 옮기며 그는 그날의 기억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서 있던 20살의 청년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편견과 가난의 무게를 이겨내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그였습니다. 매일 새벽 신문 배달로 등록금을 모으면서도 그의 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면 늘 들리던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다방,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그녀를 만났습니다. 최지원은 간호학교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다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까만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모습은 첫눈에 강대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청량한 아이스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뜨거운 여름날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다방의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반딧불이 가득한 산자락에서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원은 시골의 아픈 사람들을 돕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그녀의 가슴 속 깊은 상처였습니다. 강대성은 지원의 꿈이 자신의 것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누군가를 돕고 싶어 했고 그 꿈을 위해 고된 현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점점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깃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짧기만 했습니다. 봉사활동 기간이 끝나갈 무렵 서울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대성의 재능을 알아본 은사가 대기업 회장의 딸과의 맞선을 주선한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장학재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눈앞에 놓인 것입니다. 마지막 밤 강대성은 지원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가난한 자신이 언제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달빛 아래 나눈 첫 키스는 달콤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이별을 예감하는
서글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강대성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맞선을 본 재벌가 딸 서미연은 그의 능력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장학재단 설립 꿈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아버지 회장 또한 그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닌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밤마다 지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현실적인 선택 사이에서 강대성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미연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고아원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자신의 사랑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지리산 마을의 지원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대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그의 앞날을 막아서는 것은 아닌지 지원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지원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강대성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재벌가 딸과의 약혼 소식을 전해 들은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홀로 지리산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깊어가는 가을, 지원은 지리산 깊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약초를 캐는 노인의 도움을 받아 작은 집을 구했고 산에서 나는 약초를 다듬는 일을 배웠습니다. 춥고 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홀로 임신한 몸을 이끌고 약초를 다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사랑의 증거였고 새로운 삶의 이유였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밤, 지원은 산파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진통 속에서도 그녀는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듯이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태산이라 지었습니다. 지리산처럼 크고 단단하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아서입니다. 어린 태산은 자라면서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5살 무렵부터 산나물과 약초를 정확히 구분했고 7살에는 어른들도 찾기 힘든 귀한 약초를 본능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작은 신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지원은 작은 한약재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틈틈이 읍내 한의원에서 약재 공부를 했고 차근차근 자신만의 약초 농사 비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태산은 학교가 끝나면 늘 어머니의 약초밭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약초의 특성을 잘 이해했고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좋은지도 술술 외웠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캐러 다녔고 점차 혼자서도 산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산 모자를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없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인을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시선은 존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원의 약초 지식은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물이 되었고 태산은 마을의 자랑이 되어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산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신만이로 이름을 날렸고 멀리서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태산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대성을 떠나보낸 그날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비록 홀로였지만 지원은 자신의 삶이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산이라는 선물이 있었기에 그녀의 인생은 충분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절의 기억들이 강대성의 발걸음과 함께 하나둘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태산과 함께 걷는 지리산의 겨울 산길에서 45년 전의 여름이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강대성은 매일 아침 태산을 찾아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권한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신만이 태산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는 강대성의 머릿속에는 온통 태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미소는 45년 전 이 지리산에서 만났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태산의 집에는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약초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가꾸시는 약초밭이 있습니다. 요즘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거의 방에만 계시지만 원래는 이 근방에서 제일 실력 있는 약초 농사꾼이세요. 강대성은 자주 방문하면서도 태산의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늘 몸이 좋지 않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약해지신 건 언제부터입니까? 강대성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요즘 들어 감기가 오래 가시질 않네요. 읍내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큰 회사 회장님이 왜 하필 이 산골 청년을 매일같이 찾아오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문은 자연스레 태산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산을 오르며 태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저를 찾아오시는 건가요? 이제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강대성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젊은 신만이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근감, 그리고 그를 보고 있으면 차오르는 따뜻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방 안의 지원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주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 듣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큰 회사 회장님이라는 말에 별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는 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 강민우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어서 돌아오시라 했지만 강대성은 아직은 더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겨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2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산아, 어머니 이제 좀 괜찮아졌다. 오늘은 내가 직접 손님께 차라도 대접하마. 그리고 계단을 한 걸음 내려오던 최지원의 목소리가 멈춰버렸습니다. 태산이 챙겨준 약초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강대성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45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도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태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강대성의 긴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45년 전 여름, 젊은 대학생이었던 그가 봉사활동으로 이 마을에 왔던 일부터 다방에서 일하던 지원을 처음 만난 순간까지, 그리고 가난한 그들의 사랑, 이별, 그 후의 선택까지 모든 진실이 방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지원은 아들의 반응이 두려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45년간의 비밀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태산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그가 믿었던 모든 이야기가 한순간에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꾹꾹 눌러 담았던 45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강대성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태산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속에 담긴 45년의 무게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홀로 흐느끼던 어머니, 자신이 아플 때마다 밤새 산을 뛰어다니며 약초를 찾던 어머니, 그 모든 순간에 혼자였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성공한 회사 회장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성공을 위해 자신과 어머니를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원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차마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사진 속 젊은 시절의 그녀와 태산의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태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이내 그는 집을 벗어나 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산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쌓이는 눈은 그의 발자국을 지웠고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만이 그가 외톨이가 아님을 증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태산은 정신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오르지 않았을 험한 길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그의 옷을 붙잡는 듯했고 바위는 미끄러워 발을 헛디딜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현실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스쳤고 옷깃을 여미며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의 마음속 혼란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깊은 산중 절벽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찾고 있던 백두굴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던 이 동굴은 깊은 산속에서 오직 몇몇만이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태산은 평소라면 조심스럽게 접근했겠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바위를 타던 태산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대로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다리를 찢고 말았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움켜잡았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상처는 깊었습니다. 당장 내려가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 뻔했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통과 추위가 점점 더 심해졌고 하늘에서는 더 거센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지원은 아들이 나간 후 한동안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대성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태산이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그 말에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태산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들은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지원은 예전처럼 약초를 캐러 다녔던 길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는 동안 눈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강대성이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발자국은 가장 험한 절벽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태산을 발견했을 때 지원의 심장은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리를 다친 채 웅크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강대성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강대성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태산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산아, 정신 차려라. 그는 급히 태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강대성은 태산을 업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원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5년 전 젊은 시절의 세 사람은 이런 모습이었어야 했습니다.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 마을의 작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다행히 태산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며칠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태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지원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대성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태산의 한약재 농장은 이제 지리산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대성의 도움으로 현대식 시설을 갖추게 되었지만 여전히 태산은 직접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지원은 이제 홀로 울지 않았습니다. 봄날의 약초밭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강대성은 서울의 회사 일을 동생에게 맡기고 지리산으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45년 전 그가 꿈꾸었던 장학재단도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가난한 학생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태산의 약초밭 한켠에는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4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세 사람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딸의 한마디에 손에 들고 있던 에르메스 머그컵이 탁자 위로 덜그럭 떨어질 뻔했습니다. 20년간 내 손끝 하나로 패션 브랜드를 일궈낸 여자, 직원들 사이에서 프라다를 입은 악마라고 불리는 제가 이토록 당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IT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지난 20년간 마주했던 숱한 사기꾼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긁어대며 호의를 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린 일.
겉으로는 신사인 척 하다가 막상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면 배신하는 사람들. 내 딸이 그런 남자를 만난다? 절대 안 됩니다. 엄마,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표정 관리가 안 된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을 텐데 이건 내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아니야, 엄마는 그저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온갖 계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소용돌이가 아니라 태풍이 몰아치는 중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남자를 검증해야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마침내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죠. 내가 직접 이 남자의 인성을 테스트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평소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변신이 필요했지만 제가 20년 전에 시장 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다음 날 제 옷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색상별, 브랜드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을 옷장이 이제는 마치 빈티지 구제샵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끄집어낸 10년 된 패딩, 심지어 지하철역 근처 시장에서 산 3만 원짜리 후드티까지. 옷을 고르면서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거울을 봤을 때는 제가 저인지도 몰랐습니다. 평소의 제가 완벽하게 세팅된 크리스마스 트리라면 지금의 저는 창고에 처박혀 있던 마네킹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마지막으로 화장 안 하고 나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강남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거울을 보며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너무 티가 나지는 않나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저분이 그 유명한 하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평범한 아줌마처럼 취급하는 것이 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비 사위의 회사 앞에서 저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 딸의 행복이 걸린 일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나와보니 제가 더 떨렸습니다. 20년 전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보다 더 긴장되는 이 순간, 저는 드디어 첫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IT 회사가 밀집한 강남역 사거리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예비 사위의 회사 건물 앞 계단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벌벌 떨며 제 부재를 수습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제가 찾던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패딩에 베이지색 목도리를 두른 예비 사위였습니다. 이 남자가 우리 딸이 그토록 좋다고 하던 사람이었죠. 제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말을 하자 그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동정의 말을 건네는 대신 제 손목을 잡고 맥을 짚더니 혈압이 걱정된다며 병원부터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회사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고급 빌딩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회사원들도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흔한 사기 수법이라느니 도와주다가 사고 난다느니 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는 달랐습니다. 그는 주변의 의심 어린 시선과 말들을 완벽히 무시한 채
오히려 저를 아는 사람이라며 경비원 앞에서 선선히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건강이 더 나빠질까 염려하며 약국부터 들르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놀란 사람은 저였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의도한 것은 그저 돈이나 동정심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진정으로 제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여직원은 노골적으로 불평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는 그 모든 것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대신 제 몸 상태를 걱정하며 천천히 일으켜 세워주었고 자신의 목도리까지 풀어 제게 둘러주었습니다. 첫 시험은 이미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하러 나왔다가 오히려 이 사람의 진심에 감동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2번의 시험이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첫 시험이 끝난 후 저는 이틀 동안 전략을 새로 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아주머니가 아닌 정신이 약간 불안정해 보이는 노숙인으로 변장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주워온 빈 박스들로 손수레를 채우고 얼굴에는 일부러 검은 먼지를 묻혔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지만 이미 첫 시험에서 이 사위 후보의 가능성을 받기에 더욱 철저히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회사 근처 지하철역 입구를 택했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오가는 출근 시간, 저는 손수레를 끌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가 나타나자 정확히 그의 발 앞에서 손수레를 넘어뜨렸습니다. 쓰레기와 빈 박스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멀찍이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또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멀쩡한 정장 바지가 지저분한 바닥에 닿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계획은 여기서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돕는 척하면서 지갑을 가로채지는 않는지 혹은 돈을 빼가지는 않는지 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 제 지갑을 발견하자마자 손수레를 정리하는 것도 잠시 미뤄두고 지갑부터 건네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정신없어 보인다며 지갑을 안전한 곳에 잘 넣어두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자 제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시험해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손이 떨리는 척하며 지갑을 떨어뜨렸고 지폐 몇 장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한 남자가 재빨리 날아가는 지폐를 낚아챘습니다.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위가 곧바로 그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자신이 방금 목격했다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싸움이라도 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도 단호한 태도로 결국 그 남자가 돈을 돌려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시 한번 지갑을 잘 간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을 텐데도 그는 제 손수레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만이 남았습니다. 가장 큰 시험이 될 터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딸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일주일 뒤에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그의 회사 앞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연기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마주치면 경찰이나 119를 부르고 본인은 자리를 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날 밤 11시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직원들 사이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낮보다 더 완벽한 분장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노숙자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소주병도 들고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를 발견하자마자 저는 계획대로 그의 앞에서 크게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그는 제가 넘어지기도 전에 달려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민망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난번에 본 그분 맞으시죠?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던 그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불싸. 제가 지난번과 너무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 만났던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순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도망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꼭 잡더니 근처 24시간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같아도 아까 그 노인분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위험한 곳을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고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와 마주 앉아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가지 말라고 해도 여기서 혼자 보낼 순 없다며 1시간이 넘도록 제 옆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이 근처라며 모시고 가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밖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몇몇 취객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 척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잠시 망설이더니 밖으로 나가 싸움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의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만에 하나 저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취객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더니 결국 그들을 서로 다른 택시에 타워서 보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다시 들어온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모른 척하면 저기서 누군가 다칠 수 있었을 것 같았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시험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시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제가 20년간 회사를 일구며 모아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첫 가게를 열던 날의 사진, 은행 문턱이 닳도록 다니며 겨우 대출받은 통장, 직원이 한 명뿐이던 시절의 월급 명세서, 그리고 그 옆에는 딸아이의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치원 소풍날 찍은 사진부터 미술대회에서 상 받던 날의 사진, 대학 졸업식 날의 사진까지. 사진 속 딸아이는 항상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바쁘다는 핑계로 참관 수업도 못 가고 학부모 회의도 빠졌던 날들. 딸의 생일에도 늦게 들어와 차가워진 케이크만 마주하던 순간들. 제가 성공을 위해 딸에게 못해준 것들을 이제는 사위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시험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찾던 건 돈 많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비워주세요. 그리고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 자리를 예약해 주세요. VIP룸으로요.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기뻐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고.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는 한 번도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늘 바쁘다는 핑계만 대던 제가 갑자기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돈과 명예가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오후 내내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하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단아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했습니다. 왠지 제가 늘 하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하죠?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떨리지 않던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떨렸습니다. 어쩌면 진실을 밝히는 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를 속이고 시험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레스토랑 VIP룸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 동안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들, 그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예비 사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매번 거리에서 보던 그 허름한 모습과 너무나 다른 제 모습에 놀랐을 것입니다. 하늘색 샤넬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제 모습은 그가 알던 거리의 그 아주머니와는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앉으시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은 영문을 모르고 자리에 앉았지만 예비 사위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샴페인을 따르는 웨이터의 손길도 코스 요리를 설명하는 셰프의 목소리도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놀라셨죠? 제가 바로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말을 꺼내자마자 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비 사위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서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며칠간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가 바로 접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딸이 엄마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를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는 오히려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반응이 너무나 담담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어요. 특히 눈빛이요. 딸을 바라보는 어머님의 눈빛과 똑같았거든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거리의 낯선 노숙자에게서도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빛을 읽어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의심하고 시험했는데 그는 오히려 제 안에 있는 모성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첫날 회사 앞에서
쓰러지실 뻔했을 때부터 느꼈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손수레를 넘어뜨리셨잖아요. 그때도 왠지 모르게 그분이 궁금했습니다. 마지막 밤에는 확실히 알아봤죠. 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딸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위험한 짓을 하셨어요? 밤거리에서 쓰러지는 연기를 하시다니. 내 엄마는 그만큼 내가 소중했던 거야. 내 인생의 반쪽이 될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었던 거지. 예비 사위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이해합니다. 제가 어머님의 딸을 평생 책임져야 할 사람이잖아요. 시험해보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딸을 걱정하시는 어머님이 계시다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큰 행복입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20년간 냉철한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공개적으로 울어본 적 없었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지난 20년간 엄마로서 잘해준 게 없어. 일한다는 핑계로 내 곁에 많이 있어주지도 못했고,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던 거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도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VIP룸 안의 호화로운 샹들리에 빛이 우리 세 사람의 눈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도와드렸던 그 마음 그대로 딸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으로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시험도 의심도 필요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 제 마음은 이미 봄날처럼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결혼식장에서 저는 축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하객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예비 사위의 회사 동료들은 그제서야 그가 왜 그 시기에 자주 지각을 했는지 이해했다며 웃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는 가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건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사위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사위와 딸이 사는 작은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더 이상 거창한 변장이나 연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박한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발견하는 건 일하느라 놓쳤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입니다. 사위는 이제 제게 진정한 아들이 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엄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